안녕하세요. 2017년 사기암 진단으로 여명 6개월 선고받았지만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설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암 환우들만 힘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단골로 다니던 보리밥집에 석 달 만에 찾아갔어요. 그때 주인 할머니 혼자 가게를 지키고 계셨는데 단골 손님들이 왔다가 돌아갈까봐 하루 10인분만 준비해두고 함께 일하던 분은 당분간 쉬시라고 했다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영업자뿐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정말 힘든 분들의 일자리까지 없어지다니 하루빨리 끝내야 하는 코로나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설에도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말 잘 듣는 우리 아들 며느리들, 오늘은 작은 아들네 부부가 오고 내일은 큰아들네 부부가 오기로 했다네요. 맛있는 거 준비해 온다면서 점심 먹지 말고 계시라고 당부를 하는데 요즘 제가 시간마다 먹은 음식과 혈당 수치를 체크하는 혈당 관리 중이라 좀 아쉽습니다. 명절에 마음껏 먹지를 못하니까. 저도 참 인내하기 힘든 식탐. 우리 암 환우님들 누구라도 명절 음식, 과식 조심하셔야 되겠죠. 우리 인체 내에 당 수치가 올라가면 암세포는 엄청 좋아라 하거든요. 지난달에도 이달에도 우리 단톡방 회원님들의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17분의 어려운 암 환우들에게 각자 원하는 물품과 구충제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도와달라는 분들은 정말 많은데 우리 운영위원들의 기준이 있어서 일일이 다 수용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십시일반 후원금을 보태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 상담받고 싶은 분들이 상담료 얼마를 준비해야 하냐고 물으십니다. 제가 별도로 받아서 지금까지는 우리 어려운 암 환우님들의 물품을 보내는데 전액 보탰습니다만 다녀가신 어떤 분이 상담료까지 받아 챙기더라는 말을 하며 저를 비난하고 다닌다기에 앞으로는 제가 직접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담 다녀가시는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성의껏 후원금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돈 없는 분은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절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받는 분들은 그렇게 뒷말을 할 것이면 상담 받으러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상담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상담료를 강요한 것도 아닌데 상담료는 내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의 심리를 참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오늘은 암 환자일수록 좋은 마음만 가지고 선한 행동만 해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서울대학교 암병원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님의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라는 이 책의 리뷰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 제목에 있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소 무거운 느낌도 있지만 한편 우리 암 환우들은 삶과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기도 합니다. 1, 2주 전 저와 전화로 얘기하며 웃었던 암 환우의 부고를 받으면 삶과 죽음이 이렇게 가깝구나 싶어 마음이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쉼없이 흘러갑니다. 시간은 각자 자기 나이의 시속으로 달려간다죠. 제가 10대에는 빨리 어른이 되어 가난한 우리 집에 돈을 벌어서 보태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30대에는 어린 우리 아이들이 빨리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는 시간에 채찍이라도 갈기고 싶었는데 이제 60대가 되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려 세월이 정말 빨리 흐르네요. 더구나 암에 걸린 이후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친하게 지냈던 암 환우들이 1명, 2명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땐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같이 살아보자고 곁에서 서로 격려하고 다독였건만 야속하게 떠나는 환우님들을 생각하면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암 환우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암 환자라면, 아니 우리 모두는 누구라도 급박한 사고사가 아니라면 죽을 만큼 아파야 죽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투병 생활을 할 때 환자 본인의 살아온 삶이 가족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투영된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한 부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혈연이라는 굴레라는 소제목으로 한 챕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흡사,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가슴 먹먹한 이야기가 병원 안에서는 드물지 않다. 그러나 모든 의학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지 않은 것처럼 병원에서 목도하는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는, 가족의 이야기는 오히려 가족이라서 지리멸렬할 때가 훨씬 더 많다. 내가 목격한 수많은 혈연관계도 참담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럴 때면 생각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라는 첫 문장은 옳다고. 누군가가 가족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때때로 누군가에게는 짐이자 삶을 옥죄는 족쇄에 지나지 않았다. 식도암으로 투병 중이던 환자가 보호자였던 큰딸은 그중 후자였다. 환자는 자신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완강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는 의사인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반복했다.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다. 중환자실에 갈지 여부도 정해야 하고 정리할 일도 많고 호스피스 상담도 해야 하는데 환자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 무엇도 진행되지 않았다. 그는 병원 밥이 너무 싱겁다는 등, 병실 침대에서 냄새가 난다는 등, 옆 침상 환자가 시끄럽다는 등 다른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았다. 상담할수록 나는 답답해졌다. 환자가 이 정도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을 개입시키곤 한다. 의사는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족이 환자를 설득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 그의 가족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심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환자라고 생각했다. 가족분들은 안 계신가요? 나는 큰 기대 없이 물었다. 딸이 둘 있긴 한데 연락하기 좀 그래요. 다들 바빠서. 그는 말꼬리를 흐렸다. 없는 줄 알았던 자식이 있었으나 그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일단 딸들이 아버지의 상황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염려스러웠다. 지금까지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던 사람들이 병원에서 연락한다고 올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환자가 눈을 감으면 누군가는 시신을 인도해야 하고 장례식은 치러야 했다. 사실 식도암 환자는 대부분 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다. 식도암은 술이 주요 원인이고 술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오래, 그것도 아주 많이 마셔야 생긴다. 모든 식도암 환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매일 소주 한두 병씩 20, 30년을 마시던 사람들인데
술을 그렇게 마셔대는 남자를 가족이 좋아할 리 없다. 또한 매일 많은 술을 마신다는 것은 매일 잔소리를 무시할 만큼 귀를 닫아야 가능하며 다음날 일하러 나가지 않겠다는 배짱이 있어야 하고 술값이 떨어지더라도 어떻게든 술을 마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렇게 오랜 기간 술을 많이 마시기도 힘들다. 그래서 식도암 환자치고 건장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어쨌든 다행히 큰딸과 연락이 닿았고 그녀는 병원으로 왔다. 큰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환자는 예상보다 더 최악인 아버지였다. 늘 술을 마셨고 도박으로 돈을 날렸다. 여자도 있었다. 아버지가 돈 좀 있는 남자인 줄 알고 속아서 만나던 짙은 화장에 싸구려 향수를 쓰는 술집 여자들이었다. 집에 오면 가족을 때렸다. 어머니는 늘 맞으면서도 버텼고 딸들과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렇게 어머니가 벌어온 돈으로 아버지는 다시 술을 마셨고 여자와 놀았고 노름을 했다. 그런 일은 끝없이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두 자매를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참았다. 20년 가까이 딸들이 성인이 된 뒤 어머니가 이혼을 원했을 때 아버지는 위자료를 요구하며 끝내 이혼해 주지 않았다. 여동생은 아버지와 의절한 뒤 일찌감치 독립해서 따로 살았고 집안의 어떤 일에도 엮이지 않으려고 했다. 아버지의 폭력을 참기만 하는 어머니도 그런 부모를 감당해내는 언니도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큰딸의 몫이었다. 그리고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부부라기보다 악연에 가까웠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은 끊어졌다. 세상에는 그렇게 죽음만이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녀는 새롭게 재가정을 꾸렸다. 신혼 초기에 돈이 떨어져 몇 번 찾아왔던 아버지는 사위와 크게 싸운 뒤로는 더 이상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그게 몇 년 전의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병원의 연락에는 차마 동생처럼 연을 끊어내지 못했고 그녀는 결국 내 앞에 앉아 있었다. 동생은 병원에도 장례식에도 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결국 환자의 병원비를 내야 하는 것도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것도 전부 큰딸의 몫이 되었다. 환자의 호스피스 상담을 위한 만남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큰딸의 상담이 되고 있었다. 슬픈 것은 이 부녀처럼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악연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자책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증오해도 모자랄 만한 사람의 자식이라는 것이 끔찍해서 미운 부모라도 자식인데 할 바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큰딸 역시 다르지 않았다. 내가 숱하게 보아온 최악의 결론이었다. 심지어 현재 결혼 생활도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온 남편은 그녀의 아버지인 환자를 닮아 있었다. 내 짐작이 맞는다면 그녀는 그 자체만으로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인생은 자꾸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큰딸을 앞에 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이라는 이유로 그런 아버지의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참담했다. 어쨌든 환자가 죽음으로써 이 부녀 관계의 굴레가 드디어 종결된다는 것이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으로 보였다. 부친의 죽음이 그녀의 삶에 찾아오는 첫 번째 행운 같았다. 나는 때때로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관계를 곱씹어보게 되곤 한다. 병원에서든 사회에서든 혈연에 대한 판타지가 있고 어쨌든 가족이니까로 통용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실은 기대로부터 멀다. 가족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 앞에서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식의 논리를 어디까지 들이밀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그럴 수 있는 일인 걸까? 어떤 인간이든 어떻게 살아왔든 죽음은 무조건 존중받아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혈연이라는 이유로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선인지 잘 모르겠다. 의사로 살아가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가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오는 갖가지 사연 앞에서 나는 자주 할 말을 잃는다. 이렇게 끝맺음 됐습니다.
혈연이라는 굴레, 이걸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이 내용 외에 이 책에는 동생에게 빌려준 돈 2억을 죽기 전까지 갚으라고 말하는 암 환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혈연 간의 돈 문제로도 과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왕 죽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감지한다면 다 내려놓고 갚지 못하는 동생을 용서한다는 말로 화해를 하지 못함이 아쉬운 작가의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의사 1명이 한 달에 대략 외래 환자 600명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를 일일이 챙길 수 없는 고충도 토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병원의 의사와 3분 이상 대화가 힘들다, 의사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로서의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사로서의 입장도 적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도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됐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지만 그 이면에는 환자로서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242페이지. 여기에는 소제목 울 수 있는 권리라는 내용으로 의사 선생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울어. 우리 이제 나가자. 선생님 다음 환자 진료 하셔야 돼. 그런데도 계속 울고 계시는 어머니. 나쁜 소식을 전하다 보면 진료가 길어지고 환자가 울음이라도 터뜨리면 외래는 지연되곤 한다. 내 외래는 툭하면 지연되는 외래인데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경우가 2번 연속되면 그 이후 그날의 모든 환자 외래 진료가 지연된다. 울고 있는 환자를 보호자가 끌고 나가는 상황을 계속 마주해야 하는 건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사람들이 병원과 의료진에게 갖는 판타지가 전부 틀렸다는 건 아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것이 병원과 의료진의 존재 가치의 근간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병원을 공공재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병원은 기업이기도 하고 의료진 역시 일하는 노동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병원도 수익이 있어야 하고 수익이 있어야 유지가 되고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 역시 수익 구조 바깥에 있지 않다. 내가 3시간 안에 외래를 봐야 하는 환자가 40명인 것도 그 이유에서 벗어나지 않고 시속 10명은 되어야 겨우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 때때로 나는 인건비 개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의학적 설명은 공짜이고 CT검사에 끼워 파는 미끼 상품 같다고 느끼곤 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원가 보존율이 70%이다 보니 즉 이 내용은 원가가 100원인 물건을 정부는 70원에 팔라고 강제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병원은 최대한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설명과 최대한의 많은 검사를 해야 적자를 면한다. 비급여 진료, 상급 병실료, 장례식장 수입, 주차장 수입으로 필수 의료의 적자를 알아서 메워야 한다. 대형 병원 지하에 있는 화려한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도 적자를 메우는 주요 수단이다. 저렴한 의료비라며 생색은 정부가 내지만 책임은 현장으로 돌아온다. 결국 서류상으로는 의료비가 저렴해 보이지만 현장에서 환자들은 결국 쓸 돈은 다 쓰게 되어 있다. 지극히 한국적인 공장식 박리담의 진료가 아닐 수 없다. 의사 몇 명이 적자를 감수하고 시속 5명으로 환자를 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만일 내가 1시간에 환자 5명만 보겠다고 선언하면 내 외래는 예약 자체가 안 될 것이고 의사 얼굴 한 번 보는데 2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2달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병원에 와서 2시간 기다리는 것을 택할 것이다. 동시에 대형 병원 전문의가 15분 이상 진료해 주길 원하지만 진료 비용이 오르는 것에는 난색을 보일 확률이 높다. 그러다 보니 대형 병원은 늘 진료 예약이 초과되는데 다양한 이유로 외래는 늘 지연이 된다. 환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날은 특히 더 그렇다. 이런 날 진상 환자,
환자에게 진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이 수식어 말곤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진상 환자라도 온다면 외래는 또 지연된다. 이 환자들은 왜 이렇게 진료가 지연되냐면 분이 풀릴 때까지 계속 소리치고 화내고 욕하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진료는 또 지연된다. 이렇게 되면 마주하고 있는 환자의 홍삼을 먹어도 되나요? 같은 질문은 무심하게 지나쳐야 속도를 낼 수 있고 시속 15명으로 내달려야 지연된 시간을 만회할 수 있다. 자칫 답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의 질문에 말려들면 10초는 금세 까먹는다. 넘어진 달리기 선수가 일어나서 속도를 더 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와 동시에 의사로서 중요한 소견을 놓치진 않을까 언제나 조마조마하다. 이 같은 진료 끝에는 씁쓸함과 허탈함을 지울 수 없다. 지연돼버린 외래에서 나쁜 소식에 우는 환자를 보호자가 끌고 나갈 때면 마음이 쓰리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내 몫은 다했어도 환자를 만나는 의사로서의 몫은 다한 것인가 자문할 때 착잡해진다.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은 더 아플 것이다. 이것이 공장식 박리담의 진료의 민낯이다. 더 슬픈 것은 이 같은 시스템이 우리를 길들인다는 점이다. 비정상이 오래되면 무엇이 정상인지 알기 어렵다. 시스템은 더욱 공고해지고 이 시스템 속에 있다 보면 환자나 보호자도 의사도 컨베이어 벨트처럼 3분에 1명씩 진료실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그러다 보니 주어진 짧은 시간이 끝나면 울고 있는 환자를 보호자가 끌고 나가고 밖에서 울음소리는 새어 들어오고 그 옆에서 오래 기다린 대기자들은 화를 내는 이상한 현실을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는 슬퍼하거나 울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걸까? 이 공장식 박리담의 진료에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권리를 논한다는 게 과욕인 걸까? 이 시스템의 변화는 불가능한 걸까? 복잡한 시스템 속 작은 톱니바퀴는 오늘도 여지없이 돌아가면서 좀처럼 물음표를 지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일까라는 제목의 내용을 보면 자식들은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있도록 중환자실의 연명치료까지 원하지만 중환자실에서 고통만 당하며 의식도 없이 무의미한 시간만 흘려보내다 돌아가시는 환자를 보면서 의사로서 과연 그것이 최선의 치료법인가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가족들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고 환자는 너무 힘들게 저 손길로 떠났다. 나는 이 모든 상황에서 자꾸 되묻게 되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이 책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저희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암 환자가 아니라 가족들도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우리는 흔히 돌아가셨다, 하늘나라로 가셨다, 또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품에 안겼다 라는 표현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애써 회피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좀 더 친근하게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비교적 초연한 편이지만 많은 또 특히 젊은 암환우들은 굉장한 공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깊이 할 시간을 드리려고 오늘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책의 저자는 현대의학만을 공부한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사기암은 당연히 죽음이 가깝다 생각하는 암 환자 죽음에 대한 의사로서의 인식이 엿보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암 환자에게 선뜻 축하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든가 몇 곳에 좀 거슬린 내용이 보였거든요. 그러나 사기암도 완치하고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은 정신에 지배당합니다. 주치의도 가족도 죽음을 당연시하면 환자 역시 나는 죽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죽을 때 죽더라도 의연히
최선을 다해 적절한 치료와 면역을 올리는 자연치유에 힘쓴다면 죽음을 계속 미룰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음이 미뤄진다는 것은 삶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사기암은 죽음이 가깝다는 생각을 버리고 사기암도 낫게 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생각과 그 생각에 따른 부단한 연구가 아쉽다는 생각으로 책을 덮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가 과연 환자를 위하는 것인지 병원을 위하는 것인지 이것 또한 우리가 총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더욱 치유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나가는 한 해 되시길 제가 설을 맞이하며 우리 한우님들께 드리는 덕담입니다. 감사합니다.